됐죠? 예. 자, 봅시다. 식사들은 잘 하셨을 거고, 우리 148쪽에 뭐 이제 후반부 쪽에 좀 틀리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일단 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적절한 거 묻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1문단부터 한번 보시면 유엔에서는 이런 공용어로 사용되지만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어가 여러 개인데 이 전체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도 공용어 개념이 유엔과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공용어가 여러 개이기는 한데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여러 공용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에서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거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죠.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유럽연합이라든가 유엔의 공용어 개념이 여러 개의 공용어를 설정하고 그중에 하나만 하면은 무리가 없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것이 모두가 영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번부터 보죠. 자, 유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한 거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는 망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아니죠.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2021년 문제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1998년에 복거일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고 해가지고요.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영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된다라고 이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여러 학자들이 그 책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이기는 한데 2021년에 나오기는 너무 좀 시간 간격이 그죠? 크기는 하죠. 우리 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중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이런 지문 배운 분들 계실걸요? 그죠? 아니 왜 우리말을 튼튼히 하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면 황소개구리 들여온 것과 마찬가지로 토종 생태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말도 흔들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야 그때 나온 겁니다. 이 복거일이라는 소설가는 비명을 찾아서 이게 스크림이 아니라 묘비명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쓴 분인데 이 소설을 모티프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장동건 주연의 2009 로스트 메모리스. 뭐냐면 이게 가상 역사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현대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SF처럼 나오기는 했는데 비명을 찾아서도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SF는 아니고 한국이 여전히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해서 일본의 식민지라는 가상 역사를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쓴 건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우연히 서점에서 우리말로 쓰인 한용운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발견하고 이 언어가 도대체 뭐지 하다가 우리가 원래 조선이고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상해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영화되기도 했었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왜 극장에서 봤니? 정말. 그게 친구 1000만 넘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장동건 1000만 배우 된 이후에 나온 영화인데, 봤어요, 혹시? 로스트 메모리스? 2009 로스트 메모리스? 2009년에 나온 건 아니고, 그보다 전에 나오긴 했는데, 보면 재밌습니다. 자, 나중에 합격하시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가보죠, 8번. 역시 빈칸 들어갈 말인데, 얼핏 보면, 맨 첫 줄만 보면, 훈정신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유교의 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효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 과학지문이죠. 과학기술지문. 이를테면 셋째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온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이 깊다면서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그러면 온돌은 방바닥에 돌이 깔려있고 그죠? 이게 열기로 인해서 불이 가해지면 방바닥 자체가 뜨거워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 방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사열이 된다는 거고 이게 방 전체에 전달이 되는데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간 공기는 열원에서 멀어지니까 식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도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요? 대류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원리로 그죠?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과 다른 거네요.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그러면 얘네는 벽난로가 있는 거고 이걸로 뭘 데우는 방식이래요? 그죠? 뭐? 상체와 위쪽 공기. 그래서 벽난로 물론 바닥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바닥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고요.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면 이 공기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식으면 다시 내려오는데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죠? 상체 쪽에서 다시 데워져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돌 같은 경우는 방바닥부터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계속 대류하는 거고 서양의 벽난로를 통한 난방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체 쪽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상체 쪽에서 데워져서 다시 또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1번에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 이건 안 되죠. 그죠? 벽난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데운다고?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는 바닥 바로 위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나요? 근데요, 복사열 대류는 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닥 바로 위가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풀어본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죠. 온돌도 뭐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그죠? 난방이 되는데 온돌은 바닥 바로 위도 따뜻하잖아요.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그죠? 원리 생각하면 되죠.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그죠? 상체부터 데워져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식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 다시 어디부터 데워져서 올라가요? 상체부터 데워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바로 위 공기는 따뜻해질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과학기술 지문이죠. 이 문제도 좀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60%가 조금 안 됐었고요. 일단 복사열과 대류라는 건 온돌하고 벽난로하고 비슷하게, 그죠? 같은 방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고요. 9번도 정답률이 통계상으로는 좀 낮은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2021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번, 9번이 이게 19번, 20번 이렇게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야 되고 지문이 긴 게 맨 마지막 둘로 나왔기 때문에 국어를 좀 중간이나 마지막에 풀었던 분들은요. 마지막 두 문제를 집중해서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아진 이유도 있고요. 사실은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시간 제약만 없었다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보죠. 일단 1문단 같은 경우에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5번째, 이건 바로 연결할게요. 1문단의 오행 보면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였고 식사용은 저렴한 거죠. 그 다음에 술이 약한 사람들은 물 섞어서 마시기도 했다. 선택지 순서가 제시문 순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바로 여기 1문단의 이 내용이 몇 번하고 연결이 됩니까? 3번이죠.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뭐는 아니에요. 고급 포도주는 아니에요. 그죠? 저렴한 포도주나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은 거죠. 그죠? 고급 포도주를 굳이 물 섞어서 마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보죠. 이 문단에 셋째 줄 붙여볼게요.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히 어디까지?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그 북쪽이 어디예요?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어디까지? 크림반도 조지아를 잇는 선이, 그죠?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다 그러면 이탈리아로부터 어디? 북쪽으로 올라간 여기가 루아르강, 그 다음에 크림반도, 조지아에 있는 선이 되는 거죠. 선택지 몇 번과 관련이 돼요? 2번이죠. 그러면 이거 북방 한계선이니까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 주제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당연히 뭡니까? 북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고 얘기하려면 이탈리아가 얘네들보다 남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 자체는 틀린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산문단. 그죠? 산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시면 됩니다. 그죠? 포도주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죠.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뭐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그죠? 자, 샤투 디캠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니까 대부분의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 않고 춥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지지만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연결되는 거 선택지 1번이죠. 고급 포도주는 분명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두. 이런 그 수적인 범주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분명히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숫자나, 그러니까 범주를 넓히거나 범주를 제한하는 선택지 같은 것들은요, 언제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문단의 5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죠? 한번 보면,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이야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건 이건 오히려 한정돼 있죠. 뭡니까? 일부 고급 적포도주, 그것도 어땠을 때만 병에 담아서 코르크 마개를 끼워서 보관했을 때 이 경우에만 그저 품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4번에 자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웠다 할지라도 뭡니까? 백포도주는요. 그저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코르크 마개 끼워서 병에 보관한 애들 중에 일부 뭐만 고급 적포도주만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거니까 요거 생각하시고요. 괜찮죠? 지문이 좀 길기는 합니다. 요거 오답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지문을 좀 전반부에 풀었다면 주의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죠. 적절한 거 묻고 있으니까 바로 지문 한번 볼게요. 얘는 한번 보시면 자, 서양의 드래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양의 드래곤은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이지만 동양의 용은 신령스러움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크게 두 개 대립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식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서양의 드래곤. 그죠? 그다음에 얘는 악. 그리고 동양의 뭡니까? 용은 그죠? 신령이고요. 그다음에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곤과 달리 그랬으니까 그러면 날개가 달린 건 드래곤이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날개가 없는 건 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날개 없고 하늘 날고 물속에서 지낼 수 있고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걷는 것은 동양용의 특징은 아닌 거네요. 그죠? 땅에서 걷는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바닷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던 데 비해서 어쨌든 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서양이 아니라 어디예요? 동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양 내에서 바닷가와 육지로 다시 또 나뉘고 있는 겁니다. 체크해야겠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바닷가 사람들은 용이 어디? 용궁에서. 그 다음에 육지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구름에서 지낸다고 믿었고 환경 중심적 사고인데 어부들, 즉 바닷가 사람들이겠죠?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으로 그 다음에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의 원인으로 여긴 까닭이고요. 그죠? 여기부터는 바닷가와 육지 사람들로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 어부는 공포, 농부는 뭐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농업 비중이 큰 까닭이네. 그죠?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용을 주로 뭡니까? 두려움보다는 상서로운 존재로 봤다라고 해가지고요. 체크해주면 되고요. 바로 보죠. 1번에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인 관념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닷가 어부들이 분명히 용이 어디에 지낸다고 믿기는 했어요. 바닷속 용궁에 지낸다고 믿기는 했는데 용궁이라는 공간과 구름이라는 공간을 대립적으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그냥 바닷가 어부들이 용궁 말고요. 구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에게 용이 사는 곳은 용궁이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죠? 1번 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2번에 육지 농부들. 육지 농부들 아까 이렇게 체크했었어요. 그죠? 육지 농부들은 구름 속 용.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발이 있는 것은 동양 용 특징이 뭐예요?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양 용의 특징이죠. 그래서
육지 농부들 용이라는 이름이 동양의 특징이고 네 발이 있다는 것도 동양용의 뭐가 되는 겁니까? 특징이 되는 거니까 2번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닷가 사람들이나 육지 사람들, 농부들의 용은 다 기본적으로 동양용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네 발이 있다 괜찮고요. 그러면 3번에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아니죠. 풍랑은 뭐예요? 위협이니까 상서로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4번에 드래건. 그죠? 얘는 서양의 인식 맞는데 하늘을 날 수 없다 해석 잘 해야 되죠. 그죠? 자, 동양의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의 드래건은 뭡니까? 날개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거고 동양의 용은 반대로 날개 없이도 날 수 있었다는 거니까 드래건은 날 수 없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동서양 용은 아예 생김부터가 다르죠. 드래곤볼에 나오는 용은 동양 용인가요? 날개 없죠? 그렇죠, 없죠. 그 나메크 행성 드래곤은 있던가?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나메크 행성의 그 신룡이 뭐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건데 거기도 없죠. 그죠? 없죠. 그죠? 일본도 동양 쪽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11번 한번 가보죠. 이것도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빨리 한번 볼까요?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보시면, 그죠?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테르와 자연 발생설, 그리고 파스트리제이션 살균법, 맛과 질감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파스트레의 미생물 연구와 질병, 사망률의 관계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질병, 그 다음에 파스테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네요. 자, 1문단 한번 보시면요. 고대 로마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21세였었고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뭐 때문에?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다. 몇 번 확인됩니까? 1번 확인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낮았던 거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라고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자, 이 문단 한번 보시면 파스테르는 1861년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음식물의 발효나 부패가 미생물 때문에 일어남을 증명했고요.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 발효 부패시킨다는 뭘 반박했다? 자연 발생설을 반박했다. 자연 발생설을 뭐 했다? 부인했다. 그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죠. 1863년에는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봤던 거죠. 파스트리제이션을 발견했는데 끓는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방식이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가열하는 살균법인데 맛과 질감이 나와 있거든요. 맛과 질감을 뭐 하면서 변화시키지 않는 거지 높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파스트리제이션이라는 살균법은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지 높이는 건 아닙니다. 정답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도 한번 보죠. 그죠? 파스테르가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면 미생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겠죠.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갔던 건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사망률을 낮아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12번은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 갑과 을의 축약된 기술어, 그 다음에 단어라는 개념,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1, 2, 3, 4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니까 갑이 페가수스는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겠지 그랬더니 을이 페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갑의 견해를 보면요. 단어가 의미를 지니는 거고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존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라고 하면서 갑의 입장의 핵심 뭡니까?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은 뭘 지칭한다?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단어 페가수스가 무언가의 이름이고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단어는 곧 이름이고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입장이 반대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을이 로물루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로물루스라는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는 문제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게 이름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요?
축약된 기술어. 그러면 정돈할 수 있죠. 갑과 을의 입장. 갑 같은 경우는 모든 단어는 뭐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뭘 지칭하는 거다? 실존하는, 그죠?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 을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뭐하고 뭐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름과 그 다음에 뭐로? 축약된 기술어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단어가 이름일 때는 똑같이 뭡니까? 실존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술어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걸 크게 대립되는 두 개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서요. 그 내용을 빠르게 정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모든 단어는 이름이고 이름은 곧 실존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자, 모든 단어가 이름은 아니고요. 단어는 이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축약된 기술어도 있는데 이름일 때는 실존하는 대상이지만 축약된 기술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면 1번에 갑은 축약된 기술어. 자, 여기서 답이 쉽게 나오는 게 갑은요. 축약된 기술어라는 개념 자체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 건 갑은 모든 단어가 실존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축약된 기술어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 을의 입장에서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약된 기술어. 그 다음에 3번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어차피 갑은 모든 단어는 이름, 즉 페가수스라는 단어도 이름이면서 실존 대상이고요. 을은 페가수스는 실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로 보는 거예요?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갑과 을 모두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갑, 이름, 실존 대상, 을도 단어 중에 이름은 뭘 가리키는 거다? 실존 대상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단어가 이름이려면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특히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대화가 왔다 갔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글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예 읽어나가면서 각 화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돈하면 편합니다. 그죠? 명확하게 정돈하면 편하고요. 한번 보시고요. 좀 까다로웠죠. 자, 13번은 뭐 길게 할 건 아닙니다. 그죠? 주장으로 적절한 거 빈칸 문제고요. 지금 보니까 경상지역 사람들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 여기 한편이라고 남아있는 이 부분이요.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에서는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의 지읒 발음은 다른 지역의 디귿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이처럼이라고 앞 내용 가리키면서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애는요, 당연히 앞에 사례들을 포괄하는 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역마다 뭐가 있다? 그죠?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으 구별이 안 된다. 시옷, 쌍시옷 구별 안 된다. 구별 안 된다. 지읒하고요. 지읒하고 디귿 발음이 구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뭐 다른 거 택할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1번에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소리는 원래 국어에 다 있는 소리고 소리가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구별되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됐고요. 4번에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 아니 모음도 한 쌍, 시옷, 쌍시옷 한 쌍, 그 다음에 오와 한 쌍, 지읒과 디귿 한 쌍 해가지고요. 전체로 보면 모음 두 쌍, 자음 두 쌍이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헷갈릴 포인트는 없을 거고요. 14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다만 글 전체 흐름 보면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다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문단 보면 기존의 그저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이 뭘 낳고 있다?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거. 어떤 문제점이요? 예를 들면 마지막 문단에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도는 60년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이렇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온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제대로 된 결과로 나오지 않고요. 실제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얘는 길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면 4번에서 뭐가 딱 걸리적거리나요? 그러면 상황마다 그때 맞는 표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입장일 텐데 갑자기 뭐예요? 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이 결국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나머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을 택하자라는 건 이거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복잡하진 않죠? 15번 갑니다. 15번. 자, 일단 소재의 문맥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거고요. 1문단에서 다루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소년이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그게 뭐 때문이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인데 얘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사이토카인 폭풍. 그게 뭘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면역계의 과민 반응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뭐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유추해서 집에 도둑이 드는 상황으로 유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집이라는 것은 침투 대상이 되는 거니까 사람의 몸이 될 거고 좀도둑과 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초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기척은 적정 정도의 반응이고 몽둥이 때문에 도둑이 강도로 나쁜 존재로 더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몽둥이가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강도가 됐다라는 것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됐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한번 보면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하는데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이 승리의 대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의 죽음? 바이러스의 죽음. 그죠? 자기가 얻는 대신 내놓는 게 승리의 대가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기는 대신 바이러스가 내놓는 건 숙주의 죽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의 죽음, 본인의 죽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일단 기억은 좀도둑, 과민 반응 아니고요. 니은 계절 독감, 오히려 니은이 뭐가 돼야 돼요? 과민 반응이 돼야 될 거고 디귿은 그죠? 몽둥이 때문에 더 심한 존재가 된 거니까 이 강도가 바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뭐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기는 했지만 바이러스의 죽음입니다. 숙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승리의 대가라면 이기는 주체가 이기는 대신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이러스 스스로가 승리하면서 내놓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 승리의 대가는 명확하게 바이러스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 문제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자 16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추론할 수 없는 거. 선택지 보죠. 일단 다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보니까 신념이나 행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보의 객관성.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지지자를 가지고 자기 신념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새로운 정보 때문에 불안을 느끼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문단부터 한번 보시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실은 빨리 보면 4번이 여기에서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뭐 한다고 했어요?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새로운 정보가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적 불안을 느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설령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낯설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한다? 무시한다가 돼버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2번도 확인이 돼요. 보세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뭐가 돼요? 신념, 즉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믿는 바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특성이라는 것도요. 바로 이 진술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번 맞고요. 불안은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날릴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제욕해도 안 믿잖아요.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자, 동의 못하는 이인 살짝 발견했습니다. 그죠? 이따 끝나고 저랑 따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도록 해요.
도대체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죠? 어쨌든. 네, 뒤에 한번 보시면, 그죠?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그러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확증 편향 때문에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고 행동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번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라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건 지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신념과 뭐하는 사람들,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단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문제를 다 찾았는데 모순을 존재하는 모순 중에서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즉 문제점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 내 회로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인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이나 신념을 바꾸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신념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자기 신념을 강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존재하는 문제점을 다 발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지지자들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맥락에서는요. 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확증 편향이 있는데 되게 무섭죠. 그죠? 이렇게 특히 정치적인 영역,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야 다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명절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뉴스 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거의 명절 분위기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뉴스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아버지께서 농담으로 우리 집에 빨개이는 기태 저 자식뿐이라고 말하면서 그죠? 아니 아버지 기준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제가 정말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저는 자유 대한민국 ROK 사람입니다. 리파블릭 오브 코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갱이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죠. 17번.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일단은 답은 괜찮은데 선택지 하나가 좀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일단 가보죠. 선택지 1번부터 보시면 그죠? 이런 특이한 글자들은 뭐만 써야 된다? 조합형 방식을 요거 조심해야 되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글자는 뭐만 가능하다? 조합형 방식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유니코드 2.0 조합형 방식 글자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 2.0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그다음에 3번에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영문자 인코딩과 완성형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의 코드. 그러면 입력 전에 코드 할당이라는 게 되네요. 입력과 코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요 맥락 놓치면 선택지 하나가 좀 애매해지죠. 보세요.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영문자와 달리 그랬으니까 서로 대조되는 특성이고요. 영문자는 그러면 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코딩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요, 인코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뭐하고? 조합형과 뭡니까? 완성형 두 가지가 있고요. 조합형, 완성형 둘 다 뭘 할당합니까? 코드를 할당한 다음에 불러오는 방식이니까 일단은 4번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조합형으로는 그죠?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이미 1172자. 실제로 이제 한국어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모양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172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사실 우리만 모르지 위대한 문자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글이 문자로서 위대한 거지 언어로서 위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반역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언어로서 위대하다는 것이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이게 글자 자체의 과학적인 우수성보다는 국력이라든가
뭐 패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죠. 과학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글자가 우리 한글인데 그죠? 한국어로서는 그렇게 위상이 아주 높지는 못하죠. 뭐 물론 뭐 지금 요즘에 뭐 K-팝도 하고 하니까 뭐 높아지기는 하겠죠, 그죠? 예. 아, 자꾸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가고 싶어요. 자꾸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연락 옵니다. 와서 한국어 강사하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연락 오는 데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세 군데서 연락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아 와서 그냥 저기 뭐 전공자니까 가볍게 자격증 과정만 이수하고 하면은 뭐 거기서 돈 벌어서 한국에 들어오기에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면 너 정말 부유층으로 살 수 있다고. 예? 집 마당에 우리 수영장 있는데 너 그런 집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죠? 방 7개에 일하는 분들 계시고 마당에 수영장 놓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마다 집에 얘기는 해보는데 답이 늘 똑같으니까 도장 찍고 혼자 가래요. 도장 찍고 혼자 가라고 해서 한국이 빡빡하지 않나? 그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거기가 위험하면 뭐 우리나라라고 만전합니까? 그죠? 예.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6월 마치고 갑니다. 그죠? 예. 갈 때 가더라도 6월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 방 7개 되려면 그거 얼마입니까, 그게? 예. 예. 뭐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그죠? 게다가 뭐 옆에서 같이 그 일하시는 분들 3분이 있다면 그 비용까지 하면은 이건 뭐 거의 그 삼성의 이재용이나 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죠? 평생 벌어도 안 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연락 오는 사람은 거기서 한국인 자녀들 특례 입학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외국인 특례 입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그래서 뭐 수학 안 보고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인데 와서 한국어 강사하면 뭐 대학 신경 안 쓰고 그냥 한국어만 가르쳐도 너 여기서 버는 걸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은 하는데 뭐 가려면 혼자 가야 돼서 그죠? 예. 갑자기 연락 안 되면 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전화하고 놀러 와. 방 7개니까 하나 정도 빌려 드릴게요. 그죠? 방 7개니까 뭐 하나 정도. 그리고 낮에 수영하다가 밤에 술 마시러 나가. 그죠? 숙박료는 호텔에 3분의 1만 내고요. 아니 공짜로 못 내면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내라고. 그죠?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 그렇게 내고 놀러 다니면 되지 뭐. 그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고 가라. 말하면서 그죠? 가 있어라 꼭 말하고. 나중에 막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습니까 선생님? 말하고. 그죠? 강제로 막 출국시키는 거 아니죠? 분기별로? 진짜 웃기겠다 그러면. 진짜 할 것 같아 근데. 그죠? 분기별로. 아직 한국이세요? 말하면서. 자. 무서워. 그래서 조합형으로는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초기 완성형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2350개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했기 때문에 똠, 핵, 백 같은 글자는 쓸 수가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유니코드 2.0 같은 경우는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그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선택지 1번에 이런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방식에서 확장 완성형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다 보완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일단 2번도요. 유니코드 2.0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맞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번이 원체 명확하게 틀려서 그런데 우리 왜 3번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3번은. 일단은 이거는 너무나 확실히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답 찾는데 주저하면 안 돼요. 그죠? 일단은 요거 첫 번째 보세요.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그러면 영문자는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한국어의 한글의 인코딩 방식 보니까 자모에 코드 할당하는 것과 만들어진 글자에 코드 할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조합형, 자모에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이렇게 모음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한글의 코딩 방식이 2가지이고 문제가 되는 건 맨 처음에 한계가 어디 있었어요? 완성형의 한계가 있었죠. 자모 자체의 코드를 할당한 것은 문제가 안 됐는데 만들어진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 즉 완성형의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영어는 완성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글의 인코딩 방식처럼 완성형의 한계가 영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렴풋이 짐작해서 푸셨겠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영문자는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방식 보니까 영어에서는 영문자는 조합형만 쓸 거고, 그죠? 한국어 인코딩에서 문제가 됐던 건 완성형에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완성형을 쓸 필요가 없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죠? 완성형의 한계 같은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명확하게 안 떨어지는 것과 확실하게 틀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지선다에서는 고민 없이 확실하게 틀린 것 택하셔야 되죠. 제가 그래서 반농담으로 현장에서 문제와 싸우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게 맞다는 것, 틀리다는 걸 확실하게 모든 4개를 다 점검하겠어라는 느낌으로 덤비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맞는 거 아닌 거 중심으로 빨리빨리 풀어나가셔야 될 거고요. 자, 17번 문제는 재밌죠? 뭐 이런 글자 써본 적 있어요? 헷? 예, 굳이 정확히 발음한다면 현대 국어에는 히읗 종성 체연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데, 그죠? 이거 발음을 한다면 예, 이렇게 발음되기는 해요. 헷.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아, 또 나 혼자 옛날 사람이지. 아예해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거 그 옛날에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한때 유행어처럼, 그죠? 뭐 페인 문화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옛날입니다, 옛날. 그죠? 옛날이고요. 하긴 뭐 지금 DC 인사이드는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 안내하는 그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겼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겔이 식물겔 아닙니까? 식물겔. 거기는 이제 동호회관의 갤러리라 식물계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갤이 흑수저 갤러리. 이거 아예 모르는구나. 식물 갤러리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식물 키우면서 사람들 예쁘게 소통하는. 내가 말씀드린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말을 예쁘게 쓰니까 어떤 악당이 식물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 막 발로 밟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식물계에 이렇게 찍어서 약 올리려고 올렸더니만 욕 한마디 없이 댓글 중에 저 민들레는 내년에도 피어나지만 당신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은 다시 피어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저항을 하는 그런 갤러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 갤러리에 가끔 나오는 게 길가에 있는 잡초를 3년 동안 키웠더니 나무 크기가 돼요. 화분에. 그래서 3년간 정성,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 빨간 거. 베트남의 페퍼론치노?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 곳 중에 시중에 말린 페퍼론치노 사가지고 씨를 하나씩 갈라서 씨 수백 개를 이렇게 물에 적신 솜 위에 올려둔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는 걸 3개를 발견해서 화분에 옮겨 심어가지고 2년 뒤에 페퍼론치노를 정말 수확하는 지난한 과정을 영상처럼 이렇게 남기는, 그죠? 예,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죠. 이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 흑수저 갤러리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아이디 가난 그릴스잖아요. 우리 왜 오지 생존 베어 그릴스처럼, 그죠? 가난한 가운데 생존한다 그래서 가난 그릴스인데, 이 사람 글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의 신금을 울렸죠. 그래서 가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에서 추위 저항 자세, 겨울에 방바닥이 차가우니까 잘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팔꿈치 이렇게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면 추위를 덜 느끼면서 잘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박스를 집 안에 두고 그 박스 안에서 자면 2도는 최소한 높일 수 있다. 신문지를 찢어서 깔면은 또 2도를 높일 수 있다. 틈틈이 몸에 모자란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따먹는다.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고기 얘기가 정말 눈물겨웠는데, 간절히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 가서 버리는 비계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비계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면 가끔 이렇게 비계 옆에 살 조금 붙은 것도 주신다. 그래서 돼지고기 비계를 오랫동안 후라이팬에 끓이면, 그러니까 익히면 줄어서 이게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걸 건네서 오래 씹으면 삼겹살 맛이 난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가난 그리스는 아직도 나올걸요. 근데 이게 재밌자고 쓴 건지, 근데 재밌게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리얼하니까. 그죠? 아직도 이거는 돕니다. 다들 마음이 슬퍼요? 이 추운 계절에 설마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그죠? 농담이었겠죠.
그죠? 틈틈이 산에서 솔잎 따먹는 것도 좀 기발하기는 했어요. 그죠? 그리고 보리차가 없으니까 쌀 조금 이렇게 한 자밤 정도 짚어서 볶은 다음에 끓이면 보리차 비슷한 맛이 난다 등등 해서 있었습니다. 난 그걸 왜 외우고 있니? 난 그걸 왜 외우고 있니? 자, 아니, 저 아닙니다. 제가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까지 또 힘들진 않아요. 그래? 아, 꿀팁?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자, 18번. 이거 한번 보죠. 이해로 적절한 거니까 한번 잘 봐야겠죠. 일단, 일문단에서요. 일문단에서 뭐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리덤과 리버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동의어가 아니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문이 길어서 다 띄우진 않았고요. 내용 보면 프리덤은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니까 제약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리버티는 뭡니까? 뭐가 없는 거? 강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문단에 마지막 두 줄 보시면요. 일문단의 마지막 두 줄. 일반적으로 강제는 이제 프리덤이 먼저 나오고 리버티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강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리버티와 관련된 건데, 강제는 뭐와?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뭐 피해를 주겠다고 뭐 하는 거? 위협하는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일단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얘기를 하면서 얘는요.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뭐와 관련되는 거였어요? 리버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같은 경우에, 그죠?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같은 경우에 뭐가 없는 겁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리버티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프리덤도 없는 거예요.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리버티도 없고, 프리덤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어서 물리적인 저지나 위협이 없다. 그러면 물리적인 저지나 위협은 리버티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받지 않으면 A국 시민은 뭐는 있는 거예요? 그죠? 강제가 없으니까 리버티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면 A국 시민 같은 경우에 강제로부터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버티는 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프리덤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3문단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말할 때 강제를 극소화하는 거.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리버티니까 강제가 최대한 작아진다는 것은 뭐가 최대한 확보되는 거예요? 리버티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를 확보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리버티는 강제가 없는 거, 프리덤은 모든 제약이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은 동의어가 아니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즉 리버티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까지 정도는 할게요. 1번 보시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는 뭡니까 이거? 프리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실제로 확보하려는 건 뭐예요? 리버티니까 안 돼요. 네, 2번에 자, A국 시민들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강제는 없지만 제약은 있기 때문에 프리덤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네, 3번에 리버티와 관련되는 게 물리적 힘과 위협이기는 한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한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정도 비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정부 허가는 우리가 뭐하고 관련됐었어요? 리버티.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협하고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허가는 리버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뭡니까? 리버티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잘 보세요.
강제가 없는 거고요. 리버티는. 프리덤은 강제를 비롯한 제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따지면 그죠? 자, 프리덤이 충분 조건이에요? 리버티가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죠. 프리덤이 충분 조건이죠. 그죠? 왜냐면 프리덤이 있으면 무조건 뭐도 있는 거예요? 리버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그렇게 확인해 본다면 맞아요. 그리고 리버티는 필요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게 리버티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덤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건이 긍정되더라도 반드시 전건이 긍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에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프리덤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리버티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이게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문제처럼 프리덤이 충분 조건이고 리버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 문제 더 남았기 때문에 잠깐 숨 좀 돌리고요. 남아있는 문제 조금 더 가볼게요. 네.